소프트웨어 인터럽트가 걸렸을 때 베이스 주소가 되고 나머지 5가 걸렸을 때 이 옵셋 값이 돼요. 내가 오픈을 수행했는지 리드를 수행했는지 라이트를 수행했는지에 따라서 이 옵셋 값이 달라지고 옵셋 값에 따라서 벡터가 틀리니까 이거를 대응하는 시스템 콜 함수가 조금씩 다 다르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실행이 돼요. 그래서 툴체인을 할 때는 이러한 라이브러리도 있어야 되고 라이브러리 호출 루틴은 내가 작성해 주는 게 아니라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링킹 과정에서 넣어주죠. 맞아요? 이런 것들까지 다 들어가야 비로소 실행이 되지. 이런 과정이 끝난 요 C 문법까지만 끝나 있는 컴파일 단계 이 중간 단계인 오브젝트는 이 녀석을 어떤 CPU에서 돌려야 될지 메모리는 얼마를 로딩해서 할당시켜야 될지 라이브러리는 어디 있는지 다 모르잖아요. 얘는 실행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실행시킬 어플리케이션은 이런 형태로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작성해야 되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이런 형태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OS 전체적으로 따질 때에는 하나의 부속 프로그램이죠. 맞아요? 메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부속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속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전체적인 커널 소스를 하나 컴파일 하려면 소스가 여러 개 있을 때 전체 컴파일하는 방법은 각각의 C 파일을 오브젝트로 만든 다음에 이거를 하나의 실행 파일로 링킹시키는 방법이 있죠. 우리가 만드는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그렇게 부속되는 하나의 소스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이렇게 중간 단계인 오브젝트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컴파일할 때도 요 중간 단계인 컴파일까지만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GCC라고 하는 컴파일러에 마이너스 소문자 C 옵션을 주면 두 단계 중에 컴파일 단계까지만 가라. 이렇게 옵션을 줄 수가 있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는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이니까 이 개발 환경에서는 컴파일하기 위한 환경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환경이었고요. 이 환경은 컴파일이 끝나 있으면 어떻게든 타겟 보드에 올려야 되겠죠. 맞아요? 타겟 보드에 올리기도 하고 올리고 나서 실행시켰을 때 환경도 봐야 되고 그러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이 보드의 상태를 볼 수 있는 시리얼 접속 환경부터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윈도우즈에서 하이버 터미널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설정이 있다면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시리얼 터미널은 미니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환경 설정하는 내용도 다 있어요. 그래서 약간 틀리긴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 보면 비트 퍼 세컨드라고 해서 통신 속도가 있죠. 대부분의 32비트 ARM 보드는 다 115,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115,2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디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나 다른 암보드 받아서도 일단 115,200으로 한번 접속을 해보세요. 그럼 대부분 암보드는 다 디폴트로 115,200으로 접속되게끔 세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보드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시리얼 환경. 두 번째는 요건 에디만의 특별한 기능이에요. 다른 보드에는 없어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할 것 같습니다. 에디에서는 개발할 때 개발한 내용을 아까 같은 경우는 이렇게 JTAG으로 넘기든지 이더넷으로 다운로딩해서 무언가 굽는다 그랬죠? 근데 대부분 다운로딩 할 때는 명령어로 다운로딩을 시키지 에디처럼 이렇게 외부로 다운로딩 안 시킨다고요. 에디는 에디 요 보드 안에 이미 웹서버가 포팅되어 있고 그 웹서버 포팅된 거에 접속을 해보면 접속해서 로그인을 하면 여기서 그냥 파일 업로드를 시키는 방법대로 그대로 파일 업로드를 시킬 수 있어요. 그럼 원래는 얘도 이더넷으로 다운로딩 시킬 거니까 얘도 내부적으로 다운로딩하고 플래시 메모리에 굽는 작업 두 단계가 필요하겠죠. 에디에서 제공되는 이 웹서버에서는 그 두 단계가 자동적으로 제공되도록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히 파일 하나만 탁 선택해서 업로딩 버튼만 누르면 지가 알아서 다운로딩을 받고 구운 다음에 재부팅까지도 시켜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성된 제품은 사실 저도 본 적이 없고요. 개발보드 단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런 식 가지고 회사 로고 바꾸시고 우리 회사 제품은 펌웨어 업로딩을, 펌웨어 업그레이딩을 외부로 지원한다. 그냥 바로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제공한 플랫폼 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편하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FTP 같은 걸 써서 타겟보드에 FTP를 올리고 나서 타겟보드에 접속한 다음에 업그레이딩 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조금 번거롭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전통적인 방법은 TFTP라는 방식을 씁니다. 이건 전통적인 인베드 리눅스 개발 방법이에요. TFTP는 앞에서 보여줬던 FTP는 TCP/IP의 TCP 기반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이 TCP/IP 인터넷을 TCP/IP라고 하지 UDP/IP라고 안 하죠.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이 UDP가 아닌 TCP 기반에서 돌아서 그래요. 인터넷을 쓸 때 이메일을 보낼 때에는 TCP 25번 포트를 쓰고 받을 때에는 110번 같은 거를 쓰고 여러분들 웹에 접속할 때는 TCP 80 포트를 쓰고 FTP를 쓸 때는 TCP 21번을 쓰고 텔넷을 접속할 때는 23번을 쓰고 다 TCP죠. 근데 TCP의 단점 중에 하나는 복잡해요. FTP 쓸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아이디 패스워드 치고 들어가서 내가 다운로드 받으려고 하는 디렉토리 쫓아간 다음에 다운로드 받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너무 번거로우니까 인베디드에서는 UDP 기반에 돌아가는 아주 단순한 TFTP라는 걸 하나 만들어냈어요. 이 녀석은 아이디 패스워드 치고 들어가고 로그인이 없어요. 그냥 다운로딩 시켜주려고 하는 서버에 디렉토리 하나만 딱 지정해 놓고 다운로딩 시켜줄 파일을 이 안에다 넣어놓기만 하면 끝나요. 그러면 다운로드 받을 타겟보드에서는 해당 서버한테 이런 파일이 있는지 파일의 이름만 딱 건네주고 서버 입장에서는 딱 받았는데 이 파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 없어 에러 내고 말아요. 있으면 보내주고 말아요. 끝이에요, 그냥. 중간에 예. 통신이 중간에 저거 TFTP로 하다 통신이 중간에 끊어질 때 암이 고장이 나거나 그런 상태는 없나요? 예, 없어요. 왜냐하면 가로가루가 죽는 게 나오던데. 그거는 보드 문제지 이거는 아닐 거예요. 예, 왜냐하면 TFTP는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다운로딩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다운로딩은 이쪽에 있는 서버 어플리케이션하고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의 통신이에요. 램으로 다운로드 받고 램을 재부팅을 하면 날아가는 휘발성이죠.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일반적인 인베디드 리눅스에서는 TFTP를 많이 쓰고 TFTP는 리눅스에서 돌릴 수도 있고 윈도우즈에서도 간단하게 돌릴 수 있는 툴이 있어요. 나중에 제가 이 윈도우즈에서 지원되는 TFTP 서버 데모는 그 인베디드 모듈이라고 하는 커뮤니티에서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그냥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킨 다음에 옆에 있는 브라우저 버튼 눌러가지고 다운로드 시키려고 하는 디렉토리만 폴더만 딱 지정해주면 그냥 모든 설정 다 끝나버려요. 무지 간단하죠.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다운로딩 받아가지고 펌웨어를 업그레이딩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TFTP를 많이 쓰는데 에디는 특이하게 웹에서도 그게 가능해요. 이건 에디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단 개발 환경이고요. 이제 개발 환경의 마지막 토픽이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게 이 VM웨어인데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클립스나 이런 어떤 윈도우즈 기반의 시그윈을 깔고 이클립스를 깔아서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품 개발이 급하고 간단한 예를 들어서 에디에서는 이미 웬만한 것들 다 제공하고 있죠. 이 중에 거의 바뀐 게 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굳이 리눅스 안 깔고 에디 기반에서 개발해도 다 끝나요. 이럴 때는 굳이 저 VM웨어까지 안 가도 돼요. 웬만한 건 다 되니까.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다양한 어떤 기능들을 조금 더 많이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개발을 조금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결국 타겟보드에 접속해서 명령도 자꾸 내려야 되고 세팅도 바꿔줘야 되고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 결국은 리눅스를 쓸 수밖에 없겠죠. 명령어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럴 때에는
VMware라고 하는 요 환경 전체는 지금 이게 윈도우즈잖아요. 그죠? 윈도우즈에서 리눅스라고